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좌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개념 강의를 들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만 다시 이제 작품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 작품을 잘 몰라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념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 문제마다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요 답지가 왜 되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문제 번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쏙쏙쏙 이렇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강은 자화상입니다. 윤동주의 작품이었죠.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답지 들어가면 문법을 지키지 않은 표현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문법을 지키지 않는 표현 방식이 시에 적용됐다라고 하면 시적 허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적 허용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시에서 그 시적 허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란 부분에 있었던 거죠. 총 2연과 그리고 마지막 6연 부분에 보게 되면 파란이 아니라 파아란으로 삼음절로 문법을 어긴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왜 썼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파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에는 이 하늘의 이미지를 조금 더 시각화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파란을 왜 붙였느냐, 시적 허용 말고 이 파란이라고 하는 색채감을 왜 집어넣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윤동주의 다른 시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뒤쪽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윤동주의 시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된다는 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의 바람은 좀 시련과 또 이제 고난이나 이런 이미지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에서는 바람의 이미지가 절대 부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연에 나와 있는 이 우물 속에 완전한 공간, 그렇죠?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 중에 열거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나옵니다. 이연 한번 볼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나오면 윤동주 시를 다른 걸 본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지? 이렇게. 근데 이 바람의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요 파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줌으로 좀 긍정적 이미지로의 변환을 꾀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2번 답지 가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동일한 종결어미를 뭐라고 표현해요? 가군이 형성된다. 이 각자가 다리 각자예요. 우리 각선미라고 표현할 때 그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종결어미 부분을 얘기했을 때 보면은 이게 뭐뭐 하였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답지 같은 경우에도 맞다. 자, 그 다음 3번에 화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번 답지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궁금해요. 후보로 놔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적 화자는 지금 공간 이동을 해요? 안 해요? 만약에 한다고 본다면 우물 봤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우물 안을 봤다가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이 어딘지는 몰라. 그런데 그랬다가 다시 그리워져서 왔죠. 또 갔죠. 또 왔죠. 이건 분명 공간 이동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간 이동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공간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시상은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따지면 정서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가 더 옳은 것 같은데 공간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도 맞다고 봐야 하느냐? 공간 변화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해석에 따라 가지고 아니야 이건 정서 변화에 따라서야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어쨌든 공간 변화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상 전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내신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선생님의 의도가 뭐에 있는지. 3번 답지는요. 후보로 놔두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답지라는 겁니다. 4번 가볼게요. 경어체의 평서형 어미를 활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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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이 결국 내적 성찰의 과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 자체의 이미지도 좀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는 건 공감하시죠? 4번 맞겠네요. 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5번에 보면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라고 했는데
나오잖아요. 아까 1번 답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적 허용을 사용한 파란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색채감이 담겨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뒤에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타내느냐? 자, 요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파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2연과 그리고 마지막 연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연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6연에 나와 있는 상황이 정서가 변화된 상황이에요.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위쪽에 나와 있는 이 3년 부분에는 미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가엾어지고 그 다음 그리워지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시적 화자의 내적 고뇌가 좀 사라진 상태.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의 기억 속에 있었던 순수했던 자아가 우물 속에 같이 비춰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색깔이 달라졌어야지. 즉 앞쪽에서는 파란색이었다가 뒤쪽에는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채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정서도 변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5번 답지가 맞는 거겠지만 아니, 똑같은 색깔인데 왜 정서가 변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5번 답지 같은 경우에는 맞게 되려면 적어도 색채감이 달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그렇다면 3번 답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하신 분은 3번을 맞다고 보는구나 라고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죠.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이에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골랐습니다. 1번에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자연물은 등장은 하죠. 뭐 달도 등장하고 구름도 등장하고 그러나 거기에 정서를 개입시키는 감정 이입의 표현 달이 울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물이 외로워하고 있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버려야 되겠고 2번에 보면은 대조법을 활용하여 두 개의 자아를 대립시키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분명 여기서는 자아가 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에서는 자아의 분열 이미지, 자아의 대립 이미지를 좀 사용을 하죠.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적 화자가 딱 우물 안을 들여다봤고 그 안에 보이는 자아는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그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 그 사나이는 바로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자아가 한 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립적 이미지는 오히려 이 시에서는 그렇게 잘 구축이 되어 있질 않아요. 따라서 2번 답지에 대조법을 활용하여 두 개의 자아를 대립시키는 모습은 담겨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행위와 정서를 배열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결국 처음 1년에 보게 되면 외딴 우물로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이후에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온 과정은 결국 순차적인 배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번 답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행위와 정서를 배열하였다를 틀리다고 볼 수가 없다는 점. 따라 3번이 아주 적절한 후보가 될 거예요.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 표현, 우리 반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 이 시에서는 그런 표현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5번 답지. 화자가 희구하는 이라고 표현 썼는데 희구하다가 뭐예요? 희망하다 그리고 구하다. 알겠죠? 희망하다, 구하다. 그래서 화자가 희구하는 공간을 나와요. 그쵸? 이제 우물 안에 있는 공간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각화했다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희구하는 그런 공간, 이상적 공간이 지금 우물 안에 쫙 장면화되고 있긴 한데 그게 멀리를 봤다가 다시 가까이를 봤다가는 아니기 때문에 5번 답지 틀렸다. 그럼 아까 전에 후보가 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기억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부분이 바로 우물이에요. 이 시에서의 제일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우물 해석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갑니다. 1년에서 화자의 경로를 고려한다면 이라고 했었는데 자, 1번에서의 화자의 경로 어디로 찾아갔다고 했어요? 외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물 앞에 수식어가 외딴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주목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기억은 그 우물은 의식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지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외딴 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 즉 굳이 가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홀로 찾아가선이라는 표현이 1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외딴 우물을 홀로 일부러 찾아갔다는 표현. 자, 그럼 1번 답지에 의식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답지 갑니다. 이연에서 기억에 비춰지는 장면들을 고려하면
화자의 지향점이 평화로움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연의 서술. 우물 속으로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의 이미지가 평화롭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답지에 화자가 보고 있는 이 우물한 공간이 평화롭다는 것, 화자의 지향점이 그러하다는 거죠. 3번에 3년에서 화자를 떠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억은 화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하는 곳. 3년 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나이가 있었고 그 사나이가 어쩐지 미워져서 돌아가게 만들다라는 건데 결국 그 공간이 나의 부적절한 모습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막 좋게 꾸미는 공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은 되게 아름다웠었는데 이런 배경, 자연적 배경은 되게 아름다운데 거기에 함께 있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적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공간으로서의 설명이 바로 3번이었습니다. 적절해요.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사연에서는 화자가 기억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화자가 현재의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 우물 안에 비쳐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나이의 모습을 보고 미워졌고 떠났는데 그래서 나는 그 우물이 아예 싫어. 다른 데서 내 이상적인 자아를 찾아볼 테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우물 안에 있는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자아의 화해가 이루어지긴 어렵다. 이상적인 자아의 결합이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4번 답지에 현재의 부끄러운 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얘기네요. 자, 맞는 얘기겠네요. 그럼 5번 답지 갑니다. 6년에서요. 기억에 비춰진 장면이 화자가 추억하는 과거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화자에게 쓸쓸함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 시의 마무리가 그럼 쓸쓸한 겁니까? 긍정적인 상태로 종결이 되는 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맨 마지막에 추억처럼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지금 더럽혀지지 않았을 적, 즉 순수했었을 적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공간과 이상적인 공간과 어울리는 자아는 내가 그랬던 자아를 찾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지. 그게 화자에게 이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과거의 모습 하면서 쓸쓸해지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의 끝부분 되게 희망적인 이미지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쓸쓸함 연결될 수 없다. 자, 3번의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보기를 참고할 때 니은과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니은은 파란 바람이에요. 자, 이제 요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니은 부분이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 걸 골라라 라고 하면 우린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이 파란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적 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답지에서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찾으란 얘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만 잡지 않고 파란 바람까지 잡았을 때에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교과서, 비상교과서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이 교과서의 지도서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선생님이 부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자, 봅시다. 바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거는 어떤 감각으로 인지되는 거예요? 시각? 안 된다고 했죠? 미각? 후각? 청각은 아니잖아요. 물론 청각이라고 한 요소가 소리로 들리는 거니까 후 하는 소리로 청각적 이미지가 잡힐 수는 있는데 바람이 그냥 살 부는 그러니까 세게 불지 않으면 소리는 안 나요. 자, 그러면 바람은 1차적으로 뭐로 보냐면 촉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촉각적 침상인데 촉각적 침상의 이 바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색깔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촉각을 뭐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시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래,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시적 허용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파란 부분,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잡아가지고 공감각적 표현. 감각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얘를 물어보는 거냐, 얘를 물어보는 거냐를 좀 둘 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4번에 보기에 보면 이제 여기구나, 요거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보기 내용 보죠. 바람은 우리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분다라고 해도 그것은 바람을 직접적으로 보고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람을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건 살갗에 닿는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감각적 표현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촉각의 시각화로 정리를 해줬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답지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이거 찾으면 되는데, 공감각적 표현 자체가 답지가 하나일 수 있고, 다 공감각적 표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공감각적 표현이면 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촉각의 시각화까지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1번 가볼게요. 장터의 노인네들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흙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리에서 흙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죠. 인지되는 감각은 청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맡아질 리가 없거든요. 소리에서. 근데 이제 청각을 다시요. 냄새가 맡아질 리가 없거든요. 후각이죠. 그래서 이제 청각의 후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네요. 그쵸? 자, 그 다음 갑니다. 2번. 잠든 소 같은 산자락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새파란 초승달이 차갑다. 여러분 초승달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 새파란 초승달만 표현됐어야 돼. 근데 그걸 차갑게 느꼈다라고 하는 건 시각적 요소를 촉각적 요소로 바꿔치겠다는 건데 안 맞아요. 시각을 촉각한 게 아니라 촉각을 시각한 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3번 답지 가볼게요. 빨간 고추가 널려있는 타작마당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시각이고, 다음 따사로움이 한껏 쌓여 있었다라고 해서 야 지금 따사로움, 따뜻함 이건 뭐야? 촉각이죠. 그런데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게끔 표현했습니다. 촉각의 시각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4번 갑니다. 텃새들은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서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이 노래가 들리는 건데 이 청각적 요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쪼아가지고 갈무리 챙겨놨다라고 하는 건 노래가 마치 이제 질량화되어 있는 존재로 표현됐고 그것을 어쨌든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각적 대상으로 바꿔치기 했던 거죠. 따라서 4번은 청각의 시각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답지.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달이었는데 이 시각적 요소인 노란 달이 출렁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요거까지는 그냥 시각적 표현입니다. 근데 향기롭게 출렁인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 요소를 후각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연습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5번. A부터 D의 사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제 사나이란 용어가 이 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달라지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1번에 A에서의 사나이는 우물을 비춰보고 있는 시적 화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나이는 지금 비춰보는 자기죠. 다른 사나이가 아니라 자아를 지금 보는 거니까요. 2번에 B는 A와 같은 존재로 지속되는 성찰 과정에서 관찰된다. 그렇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나이예요. 지속적 관찰 과정 속에 있는 것. 다음 3번에 A와 B는 모두 화자에게 증오의 감정을 유발한다. 자, A를 봤더니 그 밑에 줄에 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봤더니 그 B에 그대로 있는 사나이가 다음 줄에 보면은 미워진다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유발하고 있는 사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C는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자 C의 바로 뒷부분에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인데 A나 B가 아닌 D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A, B는 미움을 유발하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C는 사나이가 그리워졌다고 했고 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 년이야.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찰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 그리워진 사나이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내 추억의 모습, 나의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이 딱 비춰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지금 그리워진 C는 A, B의 모습보다는 D 쪽에 가까워진 상태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D는 과거에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쳐 감정의 동요를 갖지 않게 된 자신의 모습이다.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5번 얘기는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친 건 지금의 상태고요. 과거에는 자아 성찰이고 뭐고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순수했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도 잘못됐고 또 감정의 동요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우리가 시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논리적인 비약인 거죠. 알 수 없는 정보를 끄집어낸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 자, 6번이에요. 6번 갑니다. 자, 6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어떤 현상들이 모순된 명제, 즉 정과 반으로 존재하다가 그리고 이들이 합해서 새로운 명제를 일구어내는 것을 변증법적 구조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비문학에서의 논리 과정에서도 종종 언급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론 방식을 얘기했을 때 연역적 추론 방식이냐 아니면 귀납적 추론 방식이냐 하는 것 말고도 요 변증법적 추론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정과 반의 갈등 관계가 분명 있을 텐데 이것이 절충을 할 것이고 단순 절충이 아닌 요게 이제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는 합의 과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걸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기에서는 얘가 이제 요런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에 우물을 매개로 자연의 요소들이 서로 대립하는 거냐? 아니죠. 여긴 자연의 요소는 이미 처음부터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틀렸죠. 다음 2번 갑니다. 화자는 우물 속에 또 다른 나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화합을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답은 2번이 답인 거죠. 즉 여기에서 이 정과 그리고 반을 따져봤을 때 둘 다 난데 여기서의 이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는 좀 그리움의 대상의 나고 여기서의 나는 미움의 대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가 대립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결국 시의 마지막에는 온전한 존재인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로 만들어냈다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적합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답지는 2번이었던 겁니다.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자아 성찰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정체, 여기 어떻게 난 이런 모습도 좋고 저런 모습도 좋고 이렇게 나와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세속적인 삶과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 모순된 이거 아니죠. 자, 시적 화자는 나는 세속에서 좀 속되게 살까? 아니야, 난 자연 속에 기거할까? 뭐 고전시 갑니까? 그거 아니죠. 다음 5번에 성찰을 지속하려는 화자와 성찰을 중단하려고 하는 화자가 대립하다가 라고 했었는데 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찰을 지속하려고 하는 화자가 우물 속을 계속 지켜보려는 화자, 그 다음에 성찰을 중단하려는 화자가 우물을 떠난 화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답지의 표현이 대립적 느낌인 것까지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화자가 지금 지속하려는 화자, 떠나려고 하는 화자가 이제 막 중단하려고 하는 화자. 예, 그거는 가능한데 이 둘이 대립하냐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이 화자가 대립하다가 둘 사이의 화해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받다가 떠났다가 뭐 이렇게 하기 아니면 중간에서 멀찌감치 보자. 뭐 이런 얘기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5번 답지도.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갑니다. 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뭐 7번 문제는 사실 어떤 시, 어떤 소설, 어떤 작품에다가도 한두 문제씩은 껴들어갈 만한 그런 구성인 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뭐 중학교 때도 이미 공부했겠지만 작품을 보는 뭐 관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도식화해가지고 봤을 때 특정한 작품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작가가 쓰고 또 어떤 시대 현실 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작품을 독자는 읽어 나가고 해서 뭐 표현 기법 그러니까 요 작품에 대한 감상 과정 같은 거 얘기할 때 작품 내부로만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맞죠? 자, 그리고 각각의 뭐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작품에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종교관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생활에 냈던 이런 이제 삶 속에서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것들 작가와 관련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표현론적 관점 이런 표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시대 현실의 반영, 뭐 그림을 그리듯 여기에 있는 거울에 비추듯 반영한다. 그래서 반응이 아니라 반영론적 관점 뭐 이런 용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에게 뭐를 줄 것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이런 건 뭐 효용가치라고 하죠.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요런 용어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7번에 보게 되면은 외재적 관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나 얘 요소를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이 시의 화자를 보며 그동안 내 삶에 대한 반성 한 번 없이 살아왔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 라고 했으니까 뭐 외재적 관점은 맞죠.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번에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인이니까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시어 하나도 신중하게 이렇게 적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작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표현론적 관점이고 3번에 내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다른 시와 비교해보니 시인은 하늘이라는 시어를 그럼 다른 작가 아니 윤동주 작가의 다른 시를 봤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시어를 많이 쓰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도 그걸 여전히 썼구나 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봐야 되고 역시 외제입니다. 4번에 보면 작품 속에서 미움의 감정은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는 작가의 자책감을 뭐 시대적 배경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영론적 관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답지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시는 우물을 물을 깃는 공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색다른 것 같아 작품 내부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정답은 5번 답이 되겠고요. 8번 갑니다. 윗글에 나타난 정서의 흐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갑니다. 화자가 달과 구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동경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상적으로 여기니까요. 2번 갑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소극적 자아가 자연과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미워져라는 표현을 자기 혐오라는 말로 바꿔치기 한 것뿐이네요. 다음 3번. 미워져 돌아가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가엾게 여기며 되돌아오는 것은 자기 혐오 그리고 자기 연민. 그러니까 이게 그립다라고 하는 것이 불쌍하고 연민하는 걸로 표현한 거죠. 이중적 감정 상태가 둘 다 공존하는 거.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런 나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연민을 갖고. 4번에 화자의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 사이의 심적 갈등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해소된다. 아, 나란 존재는 원래 이랬어. 아이, 괜찮아.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만약에 돌아갔는데 자기의 모습이 또 똑같은 사나이였으면은요, 그럼 또 미워져서 또 떠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는 지금 2번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 행위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사나이야? 아, 미워. 또 왔는데 사나이야? 미워. 또 왔는데 마지막에 추억처럼 사나이, 이제 그 뒤는 시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게 완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답지, 자기 합리화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5번에 화자의 내적 갈등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과거에 대한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답지는 그러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 즉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가보도록 하죠. 9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이 시는 우리 앞서도 봤지만 뭐뭐했습니다. 경어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어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1번 버려야겠죠. 자, 다음 2번 화자를 3인칭 대상으로 객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사나이라고 표현되는 거 사실 누구예요? 우물 속에 비춰진 나죠. 그러니까 이제 자한데도 불구하고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나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3인칭으로 서술했다는 얘기가 2번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라고 했는데 우리 비유라고 하면은 은유, 직유, 대유, 의인, 화류까지 이 5가지가 우리가 시에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요소들인데 뭐 있습니까? 그쵸? 딱 직유 하나, 추억처럼이 나와 있으니까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인양, 뭐뭐같이 이런 표현들이 직유를 나타내는 단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3번에 보면 직유는 있긴 한데 그 추억처럼이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 게 추억처럼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이 그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4번에 현재적인 삶을 부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추억처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표현했다. 추억처럼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과거의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린 거니까 요거 자체만 보고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5번에 보면 분열적인 자아를 대립시켜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화해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제 좀 중복되는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에 계절의 흐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가을이 펼쳐져 있는 것뿐입니다. 시의 초반부와 끝 똑같이 나와요. 자, 2번 갑니다. 구어체의 평이한 산문적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2번 답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게 구어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게 문어체고 뭐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일단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투는 맞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청자를 상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을 거는 어투라고 하면 그건 틀려요. 대화체 틀려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대화체 또는 말을 거는 어투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청자를 상정해 놨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에는 청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시는 대화체나 말을 거는 어투 이런 표현은 틀리다는 점 그냥 단순히 구어체. 구어체의 반대는 문어체예요. 즉 문어체 아니면 다 구어체예요. 즉 이 문장의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것처럼 뭐뭐하다,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어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어체 맞다. 말을 거는 어투 대화체 아니다. 자, 그다음. 그럼 구어체 맞고요. 평이한 산문적 진술이냐라고 한다면 네, 뭐 어휘가 어려운 거 아니고 그다음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운문적 산문의 반대는 운문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신데 왜 산문적 진술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 정말 운율감이 많이 드러나는 운문, 시 본 적 있죠? 음보나 또는 음수율이 딱딱딱 정해져서 시 공간의 여백도 많고 그 다음에 행 자체가 좀 짧게 떨어지는 그 방식. 근데 얘는요. 주어부터 해서 서술어까지를 그냥 다 맞춰줍니다. 줄줄줄줄줄 풀어서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산문적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번 답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 시, 자화상이라는 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잘 외워두셔야 되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답지에 속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준으로 찾아가지고 아니야! 이러면 어차피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어체 맞고요. 그리고 평이한 산문적 진술로 이루어진 시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3번.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 어차피 뭐 시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야 있겠지만 그 이미지를 대조시키진 않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란색 튀어나오고 뭐 빨간색 나왔다든지 뭐 이러면 대조적인 요소가 걸리겠지만 없습니다. 자, 다음 4번에 자연과 인간의 소통 가능성. 여러분 이 시는 자기 자아에 대한 성찰인 시지 자아랑 소통을 하고 싶다가 자연이랑 소통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4번 버립니다. 5번에 시적 공간의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러분 만약에 지금 딱 봤을 때 우물 안의 공간이 환상적이려면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이게 뭐 환상적인 일상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 자체는 환상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평화로운 자연의 분위기는 맞지만 환상적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쵸? 자, 그다음 11번 갑니다. 윗글의 시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좀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수능식으로도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시어, 식구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1번 가볼게요. 홀로라는 표현을 1년에 썼는데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외로움의 감정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낚이기 좋아요. 틀렸어요. 네, 정답 1번입니다. 왜냐하면 홀로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자아성찰의 자세와 태도나 여건, 조건 뭐 이런 거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성찰의 행위를 사람들이 복작복작한데 그런 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홀로, 조용히. 그래서 지금 1년에 나와 있는 이 홀로라는 표현은 외롭다는 게 아니라 자아성찰의 자세나 태도나 조건이나 여건 같은 걸 얘기해주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다음 2번 갑니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동작 자체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자아성찰의 행위가 차근차근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막 서둘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2번입니다. 바로 가만히는 움직임이 조용하다는 뜻으로 우물을 들여다보는 화자의 차분한 자세를 드러낸 의도로 사용했겠군. 다음 3번 가볼게요. 어쩐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어쩐지 이 표현 지금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라는 얘기는 나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 미워지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3번에 보면 까닭을 모른다는 의미의 어쩐지인데 화자의 내면에서 모순된 심리가 난 분명 그리워져서 그러니까 사나이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쩐지 미워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딱 보자마자 끔찍해 하고 미워져서 떠나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워져 돌아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 대상에 대해서는 모순된 심리가 왠지 모르겠는데 또 갔다가 또 돌아오게 되고 이런 복합적 감정이 공유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뭐 적절한 해석입니다. 4번도요. 그대로 있었대요. 그럼 그대로가 어떤 그대로입니까? 3년에 나와 있었던 사나이의 모습인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미워져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은 이 상태라면은 화자가 성찰을 완료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었고, 다음 5번에 다시 사나이가 미워졌다라는 표현의 다시는 반복을 의미하므로 우물 속 대상의 변화가 없다면, 즉 여전히 그 사나이가 그대로 있었다면 화자의 반응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맨 마지막에 추억처럼이 없었다면 그럼 또 뒤에는 돌아갔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용어가 다시라는 말입니다. 네, 적절하죠. 12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시어 중 12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시어 중 윗글의 우물과 동일한 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지에 다른 시들이 더 나와 있고 다른 시들의 밑줄 친 시어의 기능을 좀 즉각적으로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물은 자아성찰의 매개체. 좋아요. 1번 갑니다. 윤동주의 시가 나왔으면 어지간하면 맞겠지. 그렇지 않을까? 여기에도 참외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구리거울이에요. 비춰집니다. 어쨌든 거기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욕되게 느낀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 상황에서 나라 잃은 민족, 망국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이 그 거울에 비춰지는 상태. 이게 좀 모습이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기능, 자아성찰의 매개체 맞습니다. 2번 가볼게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해서 이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서정주의 시인데 어려워요. 이게 시를 모르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서 요 시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젊은 시절에 좀 혼란기를 좀 경험하다가 여러분 국화에 피는 계절 자체가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의 이미지에 원래 꽃들이 피는 시기는 보통 봄이니까 또 여름에 이제 뭐 장미 5월에 피고 이런 시절이지 가을에 피는 꽃이 많진 않죠. 국화의 이미지가 좀 이게 봄, 여름을 다 지나고 가을철에 이걸 좀 원숙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원숙한 여성의 이미지로 이 시에서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뭐 혼란 시절을 돌아왔다가 지금은 딱 돌아와가지고 이 누이 같은 모습인데 이 누이가 거울을 돌아다보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가다듬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좀 예전처럼의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좀 억누르는 모습이랄까? 이런 부분이 이 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어쨌든 거울이니까 자기를 볼 수 있다는 점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누이가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소재로 사용한 것. 다음 3번 갑니다. 이 흰바람 벽에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시인데 흰 바람벽? 예, 그냥 벽이에요. 근데 이 흰 바람벽 우리도 빔 같은 거 쏴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기도 하잖아요. 시적 화자가요. 지금 이 벽에 비춰진 어떤 장면이나 또는 글자들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다봅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도 보니까 이 벽이 자기를 본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글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글자의 내용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자기 운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역시 자기의 성찰과 관련된 그러한 요소. 그래서 자의 성찰의 매개체 이런 거 쓸 수가 있는 시입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 시를 내가 전체를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4번을 봅시다. 아는 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 모르지 않잖아요. 정조용의 유창. 자, 이 정조용의 유창의 기능이 뭐예요? 단절과 소통의 매개체.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영상이 이 유리에 비춰지고 있는데 바깥에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게 해줘요. 소통의 기능. 그러나 닫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어요. 밖과 안을 단절시켰어요. 단절의 매개체.
그래서 이 이중적 매개체의 기능을 쓰이지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능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그게 정답 4번. 약간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답 자체는 골라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 4번에 유리에 차고 슬픈 게 어른거린다. 이게 지금 차고 슬픈 것이 자기 아이의 영상 아닙니까? 열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고운 폐혈관이 찢겨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맞죠? 자 5번에 보면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저녁 무렵에 바깥에는 까맣고 배경이 까맣고 여기는 불이 켜져 있으면은 딱 유리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차창에 자기가 비춰지는 거죠. 그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 낯선 얼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라고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알게 되고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또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인데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너의 모습이라고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쓰는 시예요. 전체를 읽어보기를 좀 권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5번 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창가 차창은 자기를 비춰본다는 모습에서는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는 그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 요 정도로는 좀 인지합시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요거 안 틀렸겠죠? 쉬운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 봤던 방식 뭐예요? 감상의 방법들. 그래서 내재적, 외재적 관점. 요거 나누는 문제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보기에 봤더니 문학작품은 작가가 독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작가는 작품으로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독자는 작품을 읽고 밑줄, 괄호 칠까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응답을 해야 한다. 요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이거 효용론인가 반영론인가 이거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 골라졌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의도가 있을 텐데 다시 보기를 봤더니 자기 상황에 맞춰서 시를 해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골라보는 건데 1번에 나 지금 동주란 영화를 봤어가지고 저 작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정말 사나이가 좀 안타깝게 여겨져. 2번 답지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인데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시를 썼을 거야. 다음 시 작품에서 작가는 높임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친근한 느낌 들었어. 만약 높임의 표현을 쓰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 이게 지금 자기 상황에 비추는 건 아니에요. 근데 4번을 봤더니 지난번 발표를 망치고 나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자기감이 들었고 이후로는 발표 자체를 피하고 있었어. 결국 그 감정을 극복해야 할 텐데 말이야. 이렇게 나갑니다. 결국 내가 느꼈던 감정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 시를 보고 배우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연결을 지었다. 이렇게 잡아보셔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답지에 보게 되면 화자 감정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시에서 화자의 갈등이 지나친 것 같아. 오히려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어. 여러분 이거 효용론적 관점으로 따져보면요. 1번, 5번 이런 거 효용으로 다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표현이냐, 반영이냐, 효용이냐 이런 거 따지는 문제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14번. 자, 보기 밑줄친 관점에 근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요건 좀 단순한 감상 방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밑줄친 부분을 봤더니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것. 효용론 또는 수용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효용 또는 수용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자, 1번 갑니다. 이연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물 속의 자연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 공감각적 심상, 시적 효용을 담아냈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쵸? 요거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작품의 요소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2번.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아에 대한 미움과 연민을 반복하는데 나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돼 효용 맞네요. 정답입니다. 2번이고요. 자, 3번. 2년과 6년이 반복되며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시 전체의 안정감, 균형감 역시 내적인 표현 방식들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내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게 되면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 자신을 부끄러운 모습이 자주 나타나 이 시에도 역시 자기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 다른 시, 윤동주의 시들을 보고 이 시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표현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화자는 자신의 모습에 미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반영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죠. 15번. 자, 이제 15번부터 18번까지는 우리 윤동주의 또 다른 시 정도를 하나를 또 추가해가지고 연결해보는 그런 방식의 문제 구성이었어요. 자, 윤동주의 시, 되게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 서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서시를 먼저 설명해줘야 여러분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윤동주의 서시 부분을 보면 총 지금 한 2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1년부터 4행까지, 그 다음에 4행까지죠. 그 다음에 5행부터 8행까지가 1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행은 딱 한 줄만 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시였어요.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다릅니다. 1행에서 4행까지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과거 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양심의 가책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도덕적인 순결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 1행부터 4행까지의 서술입니다. 자, 그러다가 5행부터 8행까지를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줄 뚝 띄더니 여기에 사실은 접속어로 그러나, 그런데 이런 거 넣어줘도 참 좋겠다 싶은 그런 구성이에요. 왜? 그러나, 그런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했으니까 오늘 밤 현재, 즉 어떤 표현을 쓰고 싶었냐? 시적하지 않은 미래에 이런 삶을 살고자 해요. 그러나 그 삶을 살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걸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이상을 의미하는 별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바람은 시대적인 현실과 고난의 이미지로 조금 확장된 바람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보면 자,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1번에 가나 모두 말 건네는 어투 둘 다 아니라는 거. 말을 건네는 어투는 대화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시 모두 청자 설정되지 않습니다. 2번 가보죠. 가와나 모두 시간 순행이라고 한다면 가는 괜찮았죠. 그쵸? 시간적 순차적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건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2번은 나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3번 갑니다. 가와 나에서 하늘은 흠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화자의 반성을 유도한다. 자, 우물 속에 비춰져 있는 자연이 완벽해요. 평화로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비춰진 사나이는 부끄럽습니다. 반성 유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시에도 보게 되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자, 절대자 완전 무결한 존재 신이 되는데 내가 신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아닌 신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 거였죠. 따라서 3번 답지 하늘은 흠없는 존재로서의 설정 좋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표면에 드러나려면 어떻게 됐어야 돼?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하리라와 같은 서술에서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나시가 오히려 표면에 드러난 의지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혀야 될 거예요. 다음 5번에 보면 나는 가와 달리 내적 갈등에 해소된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시였던 거잖아요. 마지막에 추억처럼 사나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5번도 뒤집혀야 적절한 답이 될 겁니다. 15번 답 3번이었고요. 16번 갑니다.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었는데 1번에 일제강점기 때 쓰여졌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 반성이 작품의 주제랑 관련되어 있다. 문제없죠. 2번 답지 갑니다. 공감각적 표현, 시적 허용, 파란, 바람 요 부분이었고요. 우물 속의 풍경을 묘사하는 게 인상적이야. 자, 3번에 작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느꼈던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없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책임의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오히려 나시에 보게 되면은 뭐뭐 해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이런 부분에 책임의식이 좀 담겨 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식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3번 답지 버리셔야 되겠고요. 다음 4번. 이 시를 배우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 효용론적 관점의 감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5번에 창작된 시대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고 올바른 모습을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즉 4번이나 5번은 효용론적 관점에서의 감상입니다.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의 2연과 6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갑니다. 6년과 달리 2연에서는 화자의 분열의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뒤집어야죠. 2연과 달리 6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야죠. 자 2번 2연과 달리 6년에서는 우물 속 풍경과 시적 화자의 과거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네 정답 2번입니다. 3번에 자 두 연에서 동일한 형태 문장이 반복됐는데 불안감이 강조됐다. 아니죠. 아니죠. 6년은 그리고 변화가 좀 살짝 있었어. 추억처럼 껴있고 또 불안감은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4번에 우물 속의 모습을 이연에서는 부조리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냈고 라고 했었는데 자, 이 우물 속의 모습이 이연은 사나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연 완전한 자연인데 요거 부정 아니에요. 다음 5번에 이연과 6년의 우물 속 의 가을은 모든 대상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시적화제 내면 세계를 형상한 것이다. 되게 맞아 보이죠, 여러분? 네, 근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2년과 6년의 가을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화자의 내면 세계냐? 화자의 내면 세계는 우물 속에 우물 얘기해야 돼. 우물. 가을이 내면 세계는 아니야. 그냥 우물 안의 공간, 내가 바라는 그러한 삶의 공간이 이러하다. 내가 바라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배경이 하나가 가을인 것뿐 그것 자체가 내면 세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되게 좋은 말들만 갖다 놨지만 틀렸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예요. 보기를 참고하여서 가와 나의 바람에 대응되는 해석 보자라고 했었는데 자, 보기에 되게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센스를 발휘하는 게 좋을걸요. 가에서의 바람을 A부터 D에서 딱 찾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서 바람을 찾는 게 좀 수월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람, 별, 이상적인 대상이 스치우는 이 바람은 시대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다. 시련, 고난 이런 이미지라고 했어요. 정답은 D가 맞습니다. 따라서 나에서 D가 2번 아니면 5번일 텐데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B하고 C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A 부분에 가시에서 바람은 B냐 C냐. 자, B 볼까요? 대자연에서 논일며 몸과 마음을 닦는. 여러분 자기 수양으로서의 바람입니까? 이상하죠? 자, C 풍요의 숨결, 청량한 느낌, 성스러운 정신 등. 괜찮잖아. 왜? 이건 내가 바라고 있는 공간의 완벽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인데 이 바람이 바람 속에서 논일면서 내 몸을 수양하겠다가 아니라 이 바람은 완벽한데 나는 안 완벽해. 그래서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의 모습을 다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C쪽, 즉 긍정적인 이미지에 청량하면서도 또 성스러운 이미지의 정신 이런 것들 연결하면 좋겠네요.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화상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2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